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에 관련된 정보, 교육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보이는 라디오 DJ 김지윤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전이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전이영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기사를 봤는데요. 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라고 하던데, 요즘 아이를 잘 안 낳으려는 건 뭐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2023년 출생 통계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이게 부부 한 쌍이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함께 대두되는 사회 문제가 또 있죠. 아무래도 고령화 문제 아닐까요? 맞아요.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민거리가 된 지가 오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2023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7.4%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2040년에는 34.3%,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도 또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더 중요해진 직업군이 있는데 그중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사회자님,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 고령화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생활스포츠 산업이다라는 칼럼을 봤는데 그쪽 분야가 아닐까요?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는 키워드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한데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반려동물 관한 직종이 아닐까요? 네. 그건 제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기는 한데 그럴듯한데요? 네, 아무래도 뭐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적적하시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뭐 젊은 분들도 요즘 아이는 안 낳아도 반려동물은 키운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문제 아닐까요?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어려운데요. 자, 그렇다면 정답이 뭘까요? 네, 돌봄 서비스예요. 돌봄은 세상에 갓 태어날 때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우리 삶 속 과정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혼자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돌봄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무조건적인 필수 요소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돌봄에 서비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돌봄 서비스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왜 그럴까요? 서비스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또 돕는다 이런 걸 뜻하는데 그만큼 돌봄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 아닐까요? 이 돌봄이 서비스화 된 거니까요. 그렇죠.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 맞벌이는 보편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 내에서 돌봄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돌봄 서비스가 생겨났고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중요도도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가족들이 돌봐드리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지만 우리 현대사회 사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란 말처럼 너무 바쁘잖아요. 이 가족들이 모든 걸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는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삶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교수님, 이 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돌봄 서비스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도 해주고 정서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제공을 해서 이들의 삶이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독립성과 존엄성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적절한 돌봄은 입원이나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돌봄 서비스가 사회 전체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가요? 아쉽게도 중요도에 비해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다양한 문제들이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 대부분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돌봄이라는 게 우리 인식 속에 아무래도 봉사라는 개념으로 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봄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예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렵고요. 임금에 반영되지도 않아서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계속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한 인터뷰에서도 이런 현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 달에 60시간 미만이면 4대 보험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59.5시간으로 맞춰버리는 거죠. 우리가 59.5시간으로 2018년부터 주구장창 해왔으니 2019년도부터 어떻게 하냐면 59.5시간도 안 되는 57시간으로 하려고 하루에 2시간, 2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라버려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을 해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60시간이 좀 안 되게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 이런 관행이 반복되다 보면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과 또 4대 보험에서의 제외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을 어렵게 하는 근무 조건, 또 다른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돌봄 서비스 종사자 중에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세요. 육체적인 노동이 많은 편이고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요양보호사 중에 78.7%가 야간 근무를 할 때 혼자서 11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 입소자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고요. 휴식 시간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지속하다 보면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니까 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남을 돌보다가 오히려 본인이 병이 나고 아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본인 건강을 돌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 같은 데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병원에서 본 요양보호사님들 경우에도 모두 좀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중에 다수가 50대 이상 중고령 여성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성 중심 고령화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도 또래이신 분들이실 텐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육체적인 부담, 피로도도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조사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일자리 종사자 110만 명 정도가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100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한
10.7% 이 정도 되죠.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면 결국 정신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피로도가 높고 건강을 챙길 수 없는 근로 환경이 계속되다 보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용자들한테도 좋은 환경이 아니겠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열악한 근로 환경은 결국 질 낮은 서비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네, 불필요한 업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김아무개입니다. 저희는 한 센터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을 하러 가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정부나 파출부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센터장에게 말하면 오히려 센터장은 저희 편이 아닌 그들의 편에 서기에 바빠요. 어르신들을 놓칠까봐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정도는 그냥 해주시지. 이런 식이에요. 한 번은 매실을 담그는데 항아리를 씻어달라. 우리 아들을 줘야 하는데 우리 아들 것도 해야 한다. 좀 도와라. 이러길래 이런 일까지 시킨다고 센터장에게 말했더니 1년에 한 번 매실을 담그면 몇 번이나 담가야 하냐. 딱 한 철인데 그냥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실 담그는데 항아리를 씻는 거, 이건 돌봄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거절을 잘 못하세요. 돌봄 서비스 특성상 업무가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범위가 모호하기도 하고 가사 업무에 대해서 압력을 받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네, 사연을 보니까요, 이 종사자 편에 서야 할 센터장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이에요. 이분들을 좀 놓칠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속해 있는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고객인 이용자를 많이 유치해야 성과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사자의 말들보다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 입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고객 우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암묵적 룰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도 침해하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죠. 네, 만약에 제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라면 이런 처우를 받고도 계속해서 일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봄 서비스 직종에는 장기간 오래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력난은 심해질 것이고요. 돌봄 서비스의 질이 점점 낮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 대부분이 고령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때문에 점점 종사자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경제 활동을 그만두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폭력! 이 돌봄과 폭력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무서운 단어가 왜 여기 있을까요?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돌봄 서비스 종사자 중 일부가 이제 서비스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력이나 학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1121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한 65% 이상이 입소자 또는 가족에게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그중 절반이 넘는 35%의 응답자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업무 중에 이 폭력, 폭행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럼요. 어디서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폭력입니다.
이분들이 당하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 그리고 비신체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적 폭력은 주로 물건 던지기, 때리기, 꼬집기, 침뱉기 이런 폭력들을 많이 당하셨다고 하고요. 비신체적인 폭력은 더 흔하게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의심하기, 하대하기, 고함치기, 막말, 폭언, 욕설, 무시 뭐 이런 폭력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하는 폭력,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이 폭력만으로도 저는 인격적으로 모독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는데 더한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인터뷰해 주셨던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입소자들에게 살갑게 대했는데 어느 날 한 남성 입소자가 다급하게 불러서 갔더니 와서 키스나 해주고 가, 아니면 마사지 좀 해주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마 성추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당하고 계신다고 응답을 했어요. 가슴이나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 같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아니면 신체 접촉을 요구당하기도 하고요. 성적 비하 발언이라든가 벗은 몸, 부적절한 영상에 대한 노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걸로 나타났어요. 수치심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럴 때는 이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바로 신고하거나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실은 많은 돌봄 노동자분들이 이런 폭력을 경험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세요. 돌봄 노동자 중에 간병인이나 아이돌봄 노동자처럼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가사노동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을 돌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인지기능이 낮거나 혹은 이제 질환이 있다 보니까 질환으로 인해서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반인을 대하는 것하고 똑같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한들 무방비 상태로 노동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런데 그래도 도대체 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이제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60% 이상의 요양보호사님들이 참고 넘어간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얘기를 했을 때 본인에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서라고 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2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조건 개선과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노동 감수성을 갖는 거죠. 종사자분들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존중과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여가 시간을 보장을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질을 더 높일 필요도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자세하게 꼽아주시죠. 일단은 종사자들 간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팀워크 그리고 지원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숙련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 그리고 관련된 자원을 제공하는 것들이 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여러 유형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폭력을 겪더라도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주 그리고 관련 기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돌봄 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고민에 봉착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지금부터라도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네. 돌봄 서비스는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절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노고를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보다 나은 근무 조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보이는 라디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